네, 안녕하세요. 저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에서 온 남애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한류와 한국어 학습 동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네덜란드 학생들이 아니라 미국 중서부 대학에서 초급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왜 학습자들의 동기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2006년 이후로는 계속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학습자들과는 달리 국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공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특히 그 학습 시수가 현저히 그 국내 학습자들에 비해서 적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뭐 한 초급을 마칠 수 있죠. 2급 정도를 마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가 제가 가르쳤던 미국 학교의 경우에는 꼬박 2년을 4학기를 공부를 해야 2급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초급을 떼기 위해서 2년을 공부해야 하니까 그 굉장히 그 학습 진도도 더디고 그리고 또 그 빨리빨리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숙달도에 이르려면 굉장히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장기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국내 학습자들은 뭐 수업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도 금방 한국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학생들은 수업 외에는 한국어를 직접 사용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한국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니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한다는 게 뭐 학점을 잘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한국어 그러니까 그 숙달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가르칠 때는 오히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런 것을 뭐 이런 문법을 이런 단어를 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다면 해외로 나가고 나서는 내가 뭘 하는지보다는 학습자들을 어떻게 학습자들의 동기를 어떻게 고취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동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한국어로 동기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동기. 보통 동기라고 하면 왜 하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영어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면 왜 했는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지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학생은 굉장히 모티베이티드 된 학생이야 라고 했을 때 공부를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제 연구에서 사용된 동기라는 단어는 이렇게 왜 했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왜 했는지에 더불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장기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해외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인터넷,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 또 한국어나 한국 혹은 한국어를 좀 접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마음을 먹는 것,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정말 마음을 먹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런 점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지만 여기서 한류가 중요한 한 부분으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주제, 연구 배경, 방법, 결과, 결론 및 제안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 미국에서의 학습자들의 동기를 얘기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모던 랭귀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학회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미국 그 외국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외국어 학습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여기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칼럼을 보시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학습자들의 그러니까 언어별 학습자들 증가 추세, 증감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어 학습자들 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2009년에서 13년 사이에 감소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어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44.7%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학습자 수로 하면 14번째인데요. 그 학습자 수 증가 추세를 보면 압도적인 1위예요.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 뭐 스페인어나 이태리어 가르치는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2010년 전후로 해서 미국 대학 내에 그 학습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추세를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먼저 초급 학습자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교포가 아닌 비한국계 학습자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왜일까요? 그쵸. 한류. 그렇죠. 이거는 그 미국 내에서 가르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바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2008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는데, 그 2012년인가요? 싸이? 그리고 한 2010년 그 전후로 해서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싸이 이후에는 그 1급, 그러니까 1학기 한국어 그 반을 한 반을 더 개설해야 될 정도로 학습자 수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초급 학습자가 증가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속 이제 3학년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학년이 늘었으면 3학년도 따라서 늘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그런데 3학년 학습자 수는 1학년 학습자 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 갔을 때 6명, 그다음에 그 다음에 1학년 학습자가 한 30명이 채 안 됐었는데 3학년까지 올라온 학생들이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3학년으로 처음부터 배정받아온 불포 학생들도 있었지만 두 번째 16명.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학년 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도 5명, 8명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그 한류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관심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한류에 관심 있는 학생들 도대체 왜 한국어 배우는 걸까? 왜 금방 그만두는 걸까? 아니면 이 학생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걸까? 좀 그 학생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류의 영향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류가 구체적으로 학습자들 학습 동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미국이나 미국에서 특히 한국 학습자들의 동기를 조사한다 그러면 보통 왜 공부합니까? 그걸 많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사실 아직 한국어 교육 쪽에서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 외국어 교육, 그러니까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그 동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어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본 연구는 그런 한국어 외에 다른 그런 동기 연구들에서 외국어 동기 연구들에서 연구되는 그런 이론들과 한국어 교육의 어떤 특성을 좀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려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드너의 사회교육 모형, 그다음에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그다음에 도르네이의 외국어 동기 자아 시스템 이런 세 가지 이론들이 연구의 바탕이 되었고요.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은 그 논문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더 이상 이거는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면 이 이론을 어떤 식으로 연구에 접목할 것인가 뭐 고민이 되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긴 할 텐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 뭐 접근법의 이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perspective taking approach라는 거를 좀 취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은 예를 들면 어떤 한 이론을 가지고 그 동기라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뭐 A라는 이론을 가지고 보면 요만큼 보이고 B라는 이론을 가지고 보면 요만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면적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접근법을 취해서 이 세 가지 이론을 그렇게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도구를 만들 때 좀 많이 사용되었던 기본적인 개념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교육 모형에서 온 통합 목표 지향, 도구 목표 지향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합 목표 지향은 모국어 화자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싶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모국어 화자들과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도구 목표 지향은 뭐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다든지 언어를 학습해서 뭐 좀 취업이라든지 그런 걸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들 인스트루멘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자기결정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 그다음에 외재적 동기는 언어를 공부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재적 동기 뭐 좀 복잡한데 데시의 라이언의 이론에 의하면 외재적 동기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가장 외재적인 동기는 뭐 도구 목표 지향처럼 뭐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고 조금 내재화된 외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 목표 지향처럼 약간 어떤 자기의 가치관과 맞아서 자기의 정체성과 맞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거. 근데 그것도 다 이제 데시와 라이언의 이론에 의하면 다 외재적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제2언어 자아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상적 자아와 의무적 자아라고 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모습에 제2언어 사용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이디얼 셀프의 엘투 셀프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무적 자아, 한국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를 오트 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국어 학습 동기 이론에 사용되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제가 학생들의 동기에 대해서 한국어 좀 특정적인 한류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설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도구로는 리커트 6점 척도 설문지를 사용했고요. 표 2에 보시면 제가 측정한 그런 동기 요인들과 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연구 도구로는 개방형 설문, 자전적 에세이, 개인 인터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집한 데이터가 많은데 사실 이 논문은 제가 좀 더 큰 연구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미국 중서부 소재 주립대학교 교양초급 한국어 수강자고요. 양적 연구에는 총 86명,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는 총 3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요. 먼저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실수했네. 질적 연구 참여자 30명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뭐 한국 친구, 태권도,
아는 사람이 권유를 해서 아니면 일본어를 전에 배운 적이 있어서 뭐 이런 마이너한 그 대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혈연 뭐 헤리티지 때문에 라는 학생들이 한 17%가 정도가 있었고 57%의 학생들이 한류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혈연, 그러니까 뭐 헤리티지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 비한국계 학생들로만 봤을 때는 68%, 그러니까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류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실증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한류 자체가 주된 학습 동기가 되는 학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K-팝 노래 들으면 이해하고 싶어서,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서. 그래서 K-팝 자체가 이렇게 학습 동기가 된 학생들이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 언어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해서 자기는 한류보다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주된 학습 동기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 소리가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언어다, 그런 그냥 끌리고 좋은 거죠. 그런 학생들 많이 있었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언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업 외에도 굉장히 혼자서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학생들은 뭐 사극을 보고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뭐 그냥 한국 생활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보통 이제 언어 수업 외에도 역사나 문학, 문화, 영화, 뭐 정치 뭐 이런 다른 이제 교과목 수업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꼭 가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 이런 뭐 생각들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한류에 대한 관심이 그 자아실현의 일환으로 발전된 경우인데요. 여기 뭐 인용 5에 보시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좋긴 한데 드라마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들여야 될 시간과 노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의 그 영어 선생으로 가면 돈도 좀 벌고 외국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류 뭐 아니면 드라마 물론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는 왠지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에 가서 살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게 자기가 원하던 어떤 이상적인 삶, 자기 자아실현 이것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가장 좀 흥미로운 케이스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자기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용 6에 보시면 그 학생은 처음에는 그냥 그 보이밴드라고 그러죠. 그 남성 그 K-팝 그룹에 관심이 있다가 소녀시대를 알게 됐는데 그 SM에서 판매한 그 외국 해외에 파는 그 소녀시대의 성공 스토리에 너무 감화를 받아서 티파니가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 학생이었고 굉장히 좀 백인들 주류 사회에서 좀 주눅이 많이 들어있던 학생이었는데 티파니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한국에 가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유명한 K-팝 스타가 된 그 이야기가 자기가 어떤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 없던 자신의 모습에서 뭔가 자기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 뭐 이런 걸 감화를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류 자체보다는 이제는 그 티파니라는 그런 어떤 영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강하게 그 감화를 받아서 한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어를 오랫동안 배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한류 팬이 아니었더라도 수업 중에 접한 한류 콘텐츠 때문에 뭐 수업에 흥미가 생겼다, 뭐 이렇게 좋은 한류가 한국학습 동기로 이렇게 순기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난 한류 팬이 아닌데 우리 반 애들은 다 한류 팬이라서 난 좀 소외감을 느껴라거나 난 한류 팬이긴 하지만 이 짧은 한국어 수업 시간에 나는 한국 뮤직비디오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시간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류가 한국 학습 그러니까 한류는 한국
학습 동기에 한류 자체가 그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동기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의욕 정도와 9가지 동기 유형 양상을 보면요. 네, 한국어 학습 의욕은 6점 만점 중에 4.91이니까 제법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류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죠. 6점 만점에 4.62점이면 그렇지만 한국어 아니 문화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좀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은 학생도 있지만 그냥 한류 관심 있지만 난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내재적 목표 지향, 그 다음에 유창한 한국어 구사자에게 자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한국어 잘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 셀프의 그 일환인데요. 이것도 제법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디어 셀프의 일환으로 난 한국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제법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그것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83부터 4.5점까지 있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요. 그에 반해서 도구 목표 지향, 난 한국어를 배워서 뭔가를 이득을 기대해. 이건 3.67점으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 이런 학생들은 2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자기 내부에서 나온 거지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 기대 이런 것에 의해서는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동기 연구에서 보면 도구적 목표 지향이나 의무적 목표 지향도 학생들한테 동기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어떤 의무적 한국어자,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자아의 모습이 사실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지겨워졌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인내와 끈기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적 자아나 이런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게 좀 낮기 때문에 하다가 좀 힘들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에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기 유형들이 학습 의욕,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학생들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내재적 목표 지향이 이런 어떤 오리엔테이션 중에서는 아까 4.83으로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오히려 여기서는 통합 목표 지향보다도 상관관계가 좀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아. 난 그냥 좋아는 사실 학습 의욕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진 것보다는 조금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 체류 목표 지향은 한 중간 정도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류에 대한 관심은 아까 제법 높은 편이기는 했으나 한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꼭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류에 관심이 다들 있어서 한류 때문에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류가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을 K-팝에 대한 관심,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드라마 등 드라마나 쇼 등 TV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은 K-팝에 대한 관심하고 한국어 학습 의욕, 한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영화, TV 프로그램과는 강하진 않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K-팝 특히나 이제 그런 한류 콘텐츠 중에서도 K-팝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K-팝만 가지고는 그 한국어 학습 의욕 고취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K-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K-팝 비디오를 좀 보여줄까? 그럼 학생들이 좀 동기가 부여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론 및 제언으로는요,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지속적 학습을 장려하려면 한류 그 이상의 관심과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 좀 내적 요인에 의한 동기는 높은데 외적 요인에 의한 동기는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이 학생들이 뭐 그냥 이렇게 좋아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려면 외적 요인에 의한 동기도 조금 더 부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학습을 했을 때 네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은 의무적 자아, 너 이거 한국어를 못 배우면 부모님을 실망시킬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너 한국어를 배우면 이런 거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네가 한국어 못하면은 요거 조금 너의 어떤 미래에 이거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좀 살짝 고치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한류 콘텐츠를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보여주자보다는 좀 언어적 문화적 관심을 자극하는 콘텐츠, 뮤직비디오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냥 요즘 인기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 안에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선별하는 것이 학생들 동기 고취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기라는 것이 개인적, 지역적, 공간, 시공간적 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의 중부 지역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가 미국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학습자들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진 여러 연구자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좀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에 연구위원 가 있으면서 그 한국어 수업에 왜 이렇게 중국 학생이 많은가 의아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백인선 선생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교양대학의 백인선입니다. 아까 앞서 그 중국대학교 발표하신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그 사진을 찍은 인연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류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외국 대학에 가서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남예리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또 다른 인연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토론문, 발표문을 받고 좀 분량이 많은 큰 논문을 압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아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학습 동기에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사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우리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까 중국대학교에 대해서 발표하신 선생님이나 또 남예리 선생님이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토론문을 아마 유인물로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 한류에 기대어서 이루어지는 한국 교육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이제 한류를 넘어서 좀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여기 앞에 썼는데요. 이거는 그냥 정말 인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외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사실 이런 학습자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 학습자 많이 몰려왔는데 중급 고급에 올라가면 이제 반 이하로 이제 그 학습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다들 겪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학습 동기나 학습 열의를 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데, 그것이 이제 특히 외국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로지 그 교수자의 부담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습 동기에 대한 그런 또는 학습 열의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아까 제시하신 그 표에 보면 그 한류에 대한 관심 항목에서 K-팝,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 질문을 다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빠졌습니다만, 이 연구 대상자들, 그러니까 그 설문에 응한 학생들한테 제시된 개방형 설문지나 아니면 에세이 또 인터뷰 등에서 한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한류라는 것도 이제 계속 조금씩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뭐 음식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 쪽으로 좀 더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떤 그 개념으로 한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표에서 그 통합 목표 지향 항목을 보면 한국어 사용 공동체와의 교류를 원하거나 한국인의 특성을 일부 담고자 하는 동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 대상자들이 이해한 한국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것이 조금 복합적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미국 그 중서부 지역의 대학에서 이 비한국인인 외국인들이 만나는 한국인의 특성과 이 국내에서 생각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질문을 여쭙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자료를 수집한 대학에는 한국학 전공이나 부전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그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열의가 이제 대단하다,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학생들이 그 미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하고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어 또는 뭐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외국 대학교에서 그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교에서는 일본학과나 중국학과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물론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여기 남혜리 선생님 논문에서도 이제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이제 학생의 응답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중서부 대학, 이 연구 대상으로 삼으신 대학의 학생들이 왜 이런 그 한국어 공부의 열의가 높은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가 혼합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양적 연구의 그런 통계 자료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신 그런 에세이에 대한 그 인용이 쭉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개방형 설문지에 쓰는 그런 짧은 서술형 응답을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전적 에세이에서는 이제 분량과 형식의 제한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큰 논문을 압축을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이 이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 이제 충분히 수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심층 인터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심층 인터뷰의 질문이 무엇인지 정도는 조금 밝혀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논문을 보는 독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완결된 그런 완결성을 가진 그런 발표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동기나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열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급 학습자가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가 중국 고급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쫙 빠져버리는 그런 그 난감함이 사실 교수자의 부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교수자의 부담 또는 책임뿐만 아니라 뭐 학교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연구의 계기로 삼으신 한류 같은 그런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인이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초급 학습자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또 연구를 하셨지만, 중급 학습자 정도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학습 동기나 열의에 대한 연구를 좀 앞으로 더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류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사실 제 연구 도구에는 한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I'm interested in Korean movie, I'm interested in K-pop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건데 그 묶인 특성이 말하자면 한류 콘텐츠 였기 때문에 이제 그 요인들의 이름을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했고요. 사실 제가 이걸 영어로 쓴 논문에는 그냥 Interest in Korean Entertainment, Interest in Korean Pop Culture 이 정도로 했는데 사실 한국어로 그거를 팝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보기보다는 그 한류 콘텐츠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명칭을 제가 이렇게 붙인 거고요. 제 논문 그러니까 도구에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인터뷰나 에세이에 그걸 자기가 언급한 학생들의 경우는 있었어요. 그거 한류라고 하지 나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라고 이제 자기가 직접 서술한 경우는 있었지만 제가 그걸 한류를 정의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진 않았고요. 통계 결과 나온 요인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통합 목표 지향에서 한국인의 특성은 무엇인지라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항목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어 특정적인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동기 연구에서 통합 목표 지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것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I see qualities in Korean people that I want to have as part of my life. 그러니까 나의 일부분으로 삼고 싶은 한국인의 어떤 자질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절대 동의 안 한다, 매우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런 한국인의 특성이 있다고 제가 서술을 했다거나 학생들이 그걸 구체화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학교 한국어 학생들하고 다른 지역의 한국어 학생들 사실은 직접적으로 비교가 상당히 불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동기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어떤 사회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부 지역의 학생들하고 한국어 코리아타운이 아주 발달된 서부 지역의 학생들은 동기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동부, 서부 여러 지역 선생님들이 논문들에서 밝히신 것을 보면 동부, 중부, 서부 쪽에서 다 2010년 이후, 2016년 그 사이에 한 초급 학습자들이 한 80% 이상 증가를 했다, 100몇십 % 증가를 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미국 아까 증가세에서도 보셨듯이 미국 전역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일단 한국어는 꼭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에 장착한 열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이제 그건 좀 문제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도 논문 쓰면서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이걸 써야 하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데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쓴 거라서 제가 자세한 것을 여기다 쓰지 못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제 학위 논문을 보면 연구 도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동기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떤 연구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시면 학위 연구 논문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데 시간을 아주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주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요. 앞서 발표하셨던 우리 빌림대학교의 서립 교수님과 또 남인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또 질문과 대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기획불가 3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회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사회로 이끌어 주신 참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학회가 끝내면서 한 가지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무료문학회 학술지 마감일이 다음 번 이제 11월 30일입니다. 여러분 내내 열심히 준비하셨던 발표 원고를 무료문학회 쪽으로 투고해 주신다면 더할로 역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회식은 회장님 모시고 회의사 듣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 장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학회장이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학회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런데요. 학회장의 마음이란 이런 거고요. 시작할 때 오늘 몇 분이나 오셨을까? 또 끝날 때 오늘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을 제가 이전에 학회 총무이사 할 때도 그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막상 학회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또 사실 인원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의 학회가 굉장히 우리 학회 본연의 성격이 국어국문학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당연히 그 특정 어떤 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학회에 비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앉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학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학회를 첫 번째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학회장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질문도 안 하셔서 시간도 적당히 이렇게 끝나게 많이 도와주신 청중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녁 식사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도 지금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최대한 밖에서